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한 6, 700만 돼요. 본토에 있는 인구와 거의 유사한 인구가 미국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던 생존의 허덕이던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히려 제국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보유국입니다. 핵탄두를 약 10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제 인구 1000만의 거대한 대이스라엘 제국을 꿈꾸는 거죠. 그것을 명분으로 한 가자지구의 전쟁은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이다. 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 출신 한국인 알파고 신혜식 기자입니다. 알파고가 저는 인공지능 알파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면서요? 알피라는 단어는 돌골말로 군인이에요. 용병 아니면 젊은 남자. 악어는 돌골말로 모자예요. 그래서 알파고 하면 투구라는 의미예요. 이제 성신인 돌골인데 저는 민족이 쿠르드족이에요. 일종의 장씨 개명. 장씨 개명. 파키스탄은 원래 부두였어요. 지금 더진 거 아니고, 왜냐하면 정권이 군부가 너무 센데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정치인들한테 정치를 맡길 때마다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부패를 해가지고 일만 있으면 10% 나한테 챙겨야 돼. 그래서 Mr. 10%이라는 말이 파키스탄에 심해요. 10% 떼먹는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파키스탄의 경제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문제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최근에 이렇게 크게 더진 거 뭐냐면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란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보기에는 무조건 미국하고 이스라엘에 유리한 데에서 마무리돼야 되고, 사우디로부터 나오는 말만큼 아랍에미리트의 말이 그 정도로 파키스탄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원래 돈을 빌렸었거든요. 그리고 투자한 것들도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단독적으로 돈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니까 파키스탄이 나름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사우디, 이라크, 이란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는 이 나라들이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1위고 두 번째가 파키스탄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의 비극이 뭐냐면 가난해요. 군부 독재예요. 그런데다 또 뭔이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핵무기는 빈자의 무기가 절대 아니에요. 유지, 보수, 운영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파키스탄에 많은 돈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유지하는데. 거기다 파키스탄의 산업 생산력 농업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인 체질이 취약하니까 지금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왜 파키스탄이 중동 문제, 이란 문제 이렇게 뛰어드느냐. 파키스탄이 외화를 확보하는 가장 큰 수단이 해외 노동자예요. 한 5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송금해 주는 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90%가 어디 있느냐? 중동이에요. 500만 중에 절반이 어디 있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나머지 절반 아랍에미리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문제 빨리 끝나야 되고, 파키스탄이 수입하는 원유의 8, 90%가 또 중동 호르무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유 저장고도 없고 비축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사태가 오래가면 갈수록 파키스탄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파키스탄이 이란의 손을 잡고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자기 이란한테 무지하게 얻어맞았는데 짜증나는 거죠. 또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가 의외로 또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파키스탄에 막대한 외화를 빌려주고, 그래서 파키스탄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돈 내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게 되면 파키스탄은 외환난이 지옥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비자 연장도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파키스탄 노동자들 비자를 압박을 하는 거죠. 아니 교류가 없어서 너무 단순해요. 석유만 사고 딴 거 안 하잖아요. 뭔가 좀 약간 왕래가 있어야 되고 석유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당연히 지정학적으로도 완전히 통떨어진 동네고, 무역도 주고 받는 관계이지 무슨 같이 공동 개발도 아니다 보니까 굳이 친해져야 되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모르냐면, 우리가 종로에 가면 조계사가 있죠. 명동에 가면 명동성당이 있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대형 교회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슬람 모스크 있어요? 이태원 꼭대기에 있긴 있어요. 우리는 성당, 교회, 절, 산에 가면 절은 넘쳐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들어갔잖아요, 산사. 모스크는요? 없단 말이에요. 꾸란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서점에서도 어디 코너에 가야 겨우. 성경은요, 주말마다 금강경, 성경, 법화경 다 들고 다니잖아요. 꾸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는 아주 낯선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이쪽에 뿌리가 있는 거지, 이슬람 종교로서도 아주 미미한 세력이고, 미국 중심의 기독교적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쓰여진 역사서들이 사실 우리 세계사를,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어지는 이 흐름에 대부분 그쪽이에요. 제가 소련으로 유학 갔는데 러시아는 박사과정 시험이 말로예요. 교수 3명 앉혀놓고 떠들어야 돼요, 질문을. 그때 철학사 시험이었는데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인도의 중세 철학.
이슬람의 중세. 이슬람의 중세가 얼마나 화려했어요. 학문들이 꿀먹은 벙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에 지금 물들어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를 유럽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대를. 그러니까 이슬람은 잘 모르고 이상하고 그다음 오사마 빈라덴 테러나 하고 자살폭탄이나 하고 신정정치나 하고 이렇게 기이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중동에서 공화제를 하는 나라가 걸프 국가들 GCC,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게 다 왕정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 간단한 걸. 그 왕정이 조선시대 왕정이라니까요. 영국 입헌군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란은 오히려 공화제예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도 왕정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 세계 중동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까 이란이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란은 사실 정치적 자유를 보면 페르시아만에 있는 국가 중에서 제일 자유도가 높은 나라예요. 엄밀히 보면. 대통령도 뽑잖아요. 왕정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공화제로 보면 안 되는 거 뭐냐면 거기 이제 세력들 간에 주고받고 합의하지. 그리고 시리아도 지금 과도 정부가 있지 선거가 없고 뭐 이집트는 뭐 더할 나위가 없고 거기 지금 몇 년째 군사. 레바논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은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수니파, 의회는 시아파. 그러니까 여기서 이란하면은 어마어마한 독재 국가 같죠?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데 중에 하나예요. 이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시위에서 3만 명이 뭐 10,000명이 죽었다? 이 나라들은 시위 자체가 안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뭐에 7개 부족 연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연합체예요, 사실은. 부족 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중동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그리고 이 중동은 오스만 투르크가 붕괴하면서 그 이후에 서구가 들어와서 아니 지도가 어떻게 이렇게 직선이에요. 누가 걷단 얘기예요. 이거 다 찍 걷잖아요, 지금. 꼬불꼬불 해야 정상이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대부분 다 찍찍 걷어 있잖아요. 이거 근거예요. 유일하게 이 국경이 오스만 제국 때 생긴 국경이에요. 이때까지 그대로예요. 이거는 이제 사파비 왕조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는 왜? 이때 사파비 왕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 국경은 유지가 된 거지.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예요? 오스만 투르크가 무너지면서 다 찍찍 거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한 게 18세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래된 것 같잖아요. 사실은 민족국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경험이 아주 일천하죠. 부족국가 단위에서 왕정체제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오는 거죠. 사실은 이 그림에서 크게 나는 맹주다라고 하고 싶은 나라가 이집트. 오랜 역사. 사우디아는 이제 최근에 돈 많아져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후예. 그 다음에 튀르키예는 돌골.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이 한때 꿈을 가졌죠. 중동에. 그러다 지금 처형당한 거죠. 이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인구 80만을 사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인구가 1,0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심하게 말하면 간이 커진 거죠. 뭐냐면 전에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는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거대한 아랍 세력에 살아남으려고 분투하는 처절한 민족.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자에서 헤즈볼라에서 거의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하잖아요. 왜? 인구가 1,0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도 필요하고 웨스트뱅크도 정착촌을 늘려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도 옛날의 이스라엘 아닌 거죠. 이제 인구 1,000만의 거대한 대이스라엘 제국을 꿈꾸는 거죠. 제가 보기엔 네타냐후는 난 그런 꿈이 있다고 봐요. 뭐 네타냐후 총리 아니어도 국회에 들어가는 내각에 있는 몇 명 장관의 그런 꿈이 있다는 걸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레바논에서 국경을 리타니 강으로 그려야겠다. 그렇죠. 그 강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해야 된다고 말을 했죠. 재무부 장관 스모트리치. 제 보기에는 꼭 알아야 되냐라는 질문보다는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네. 맞아요. 굳이 알아야 돼.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랍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슬람교다. 이집트 인구의 20%는 기독교예요. 요르단에 가보시면 제가 성당들을 다 찍었거든요. 콥트교도라고 그러나요? 콥트교도 있고 종교회도 있어요. 제가 이슬람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방송하면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문구로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밑에 댓글이 주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 잘못 리딩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앞으로 사과라고 할 때 사과 아니고 애플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동 아랍에 있는 기독교인들 성당에 아니면 교회에 가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랍 말로 예배를 하니까 아랍 말로 미사를 올리니까 알라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알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아랍어 버전이에요. 아니면 거꾸로. 하여튼 사람들이 중동 역사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신은 무함마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알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이에요. 네. 이게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예수는 인간인이면서 신이잖아요. 예수가 죽으면 후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의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만 있는 거죠. 12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확산시키잖아요. 근데 무함마드는 달라요. 이 지역에서 왜 무함마드의 이슬람이 급속히 확산되느냐? 여기에 바로 생활의 질서를 이슬람 안에는 유일신 사상도 있지만 이혼, 결혼, 상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법 체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 체계에 도입이 되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확산됐고, 문제는 뭐냐? 이 무함마드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신의 계시를 받은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무함마드는 종교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 경제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무함마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후계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이슬람 종교의 비극이 시작되는 게, 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을 칼리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칼리프 일대가 4대까지를 정통 칼리프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시아파, 수니파가 대체로 공유하거든요. 물론 시아파는 알리만 하지만. 왜 정통 칼리프냐? 이 네 사람들은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았던 무함마드와 같이 얼굴을 보고 침을 튀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요 뒤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1대가 아부바크르, 2대가 우마르, 3대가 우스만, 네 번째가 알리거든요. 근데 아부바크르만 빼놓고 나머지 세 사람 모두 피살당해요. 아부바크르는 한 3년 정도밖에 후계자를 못해요. 2년 좀 넘었어요. 아부가 뭐냐? 누구누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바크르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그러죠? 빈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부바크르는 무함마드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후계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모든 걸 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권력 투쟁인 거죠. 그러니까 우마르, 우스만, 그 다음에 알리거든요. 그런데 시아파가 쪼개지는 이유가 뭐냐? 요 알리가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알리의 자손들은 무함마드의 피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는 요 알리만을 정통 이맘, 1대 이맘, 12 이맘을 이맘으로 치고 위에는 안 쳐요. 순위판 요 넷을 다 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알리가 네 번째 사대인데 알리가 피살당하면서 누구한테 피살당하는, 이게 또 더 복잡한 게 요 3대 우스만이 피살당하잖아요. 요 우스만의 피살에 우스만의 같은 부적이었던 게 바로 이제 우마이야 왕조거든요. 위아무야 1세라는 사람이 우마이야 왕조의 시조인데, 이 사람은 알리가 우스만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둘이 전쟁을 해요. 알리가 칼리프인데 이 우스만의 같은 부족이었던 위아무야가 바로 알리한테 대들어 전쟁을 합니다. 이게 1차 피트나라고 그러거든요. 657년에. 근데 흐지부지 돼요. 이 여파로 알리가 피살돼요. 왜 제대로 처리 못했느냐. 그럼 요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핫산이에요. 그럼 핫산이 누구죠?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받았을 거 아니에요. 좀 복잡하죠? 근데 이 핫산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럴까?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그럴까? 권력 투쟁이 싫으니까 칼리프 지위를 위아무야한테 넘겨줘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피살당해요. 670년에. 661년에 물려줬는데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암살당하는데 사람들은 피살당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핫산의 동생이 누구냐? 후세인이에요. 근데 이 후세인은 이게 뭐냐? 내가 무함마드의 손자다. 내가 정통 칼리프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야지디, 무아위의 아들로 권력이 생겨되는데 이 야지디가 죽여요. 본인이 직접 죽인 건 아닌데 둘이 충돌해서 후세인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을 야지디가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져가요. 이게 2차 피트나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아파 입장에서는 수니파가 자기들의 이맘에 목을 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680년에 어디서?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시아파 수니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시아파 입장에서는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받은 이맘인 후세인의 목을 친 거 아니에요. 누가? 수니파가. 세속적인 세력들이. 이러면서 지금 이쪽 이란은 시아파 중심이 된 거고 나머지는 모두 수니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이맘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맘이 알마흐디가 941년에 숨었다. 왜? 얘네들이 탄압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 재림한다. 재림할 때까지는 벨라에테 파키흐, 호메이니,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집권한다. 요 흐름인 거고 이쪽은 뭔 소리야. 그게 아니야. 움마, 이슬람 공동체에서 합의한 사람들은 다 되는 거야. 요 흐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들어보니까 좀 복잡한데 둘이 합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아파는 이란이죠. 그 다음에 바레인의 한 60-70%가 시아파예요. 근데 왕정체제예요. 이라크의 60% 7%가 시아파. 레바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헤즈볼라 남부가 시아파. 예멘의 후티가 시아파 한 3분의 1. 40% 되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 또 재미있게 여기가 시아파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전 세계의 한 90%는 수니파. 파키스탄도 시아파가 있어요. 한 3천만 4천만 돼요.
그래서 그 하메네이 죽었을 때 파키스탄에서 미국 영사관에 침입하다 9명이 죽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종교세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종교 지도자한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요. 시아파에서는 아예톨라한테 주는데 수니파에서는 알아서 줘요. 누구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본인이 힘든 사람을 본인이 직접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 안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무함마드 철학이. 그러니까 그 돈을 쓰게 돼 있어요. 2.5% 자기 재산에 매년 계산하고 나눠줘야 돼요. 기부 아니고 의무예요. 그 돈의 주인이 너 아니야. 그래서 너는 찾아서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 라마단 끝나면 이제 2.5%를 계산하고 주는데 시아파에서는 그거는 내가 이제 부족한 인간이니까 나 그런 사람들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 선생님한테 들으면서 선생님이 알아서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시아파에서는 자기 소속된 아야톨라 고위급 신학자한테 주는 거고 수니파에서는 단속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시아파만큼 안 줄 때가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냅니다. 저 진짜 뭐 한국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많이 돈 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파키스탄에 있는 시아파 있죠? 이 사람은 그 종교세를 누구한테 내느냐? 하메네이한테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걷어서 하메네이 관리하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계파가 국가적 단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인구가 9,300만이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만이고 아랍에미리트가 인구가 1,100만인데 1,000만이 외국인이에요. 카타르 300만, 330만인데 원주민은 30만밖에 안 돼요. 여기 다 합쳐도 3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걸프 국가들이. 이란은요 9,300만이잖아요. 거기다 한경한 시아파죠. 수니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왕정, 친미, 친이스라엘 이 정권들에게 본심은 항상 이슬람 신정 체제를 다 여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친구들. 여기 9,300만이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미군 기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저 카타르에는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제일 큰 거 있어요, 미군. 바레인에는 미국 오함대 기지 있어요. 4개 나라에는 미군 기지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오만은 미군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뭐냐? 안보는 미국, 물론 군사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석유라는 돈으로 주민들한테 뿌려요. 이걸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딜레마죠. 왜? 미군을 받아들였는데 이란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됐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서도 왜 이 나라들이 이란하고 전쟁을 안 하느냐? 전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미래가 끝나는 거죠. 이 전체가 전쟁 지역이 되버리잖아요. 그럼 카타르, 두바이 하면 호텔, 그 다음에 관광지, 교통 허브. 아니 사막이 무슨 관광지에 볼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일종의 디즈니랜드를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면 돈 부자들 쓰기 좋고 진짜로 뭐 람보르기니가 길가에 넘쳐나고 폐차시켜서. 근데 박사님 단순히 그거 아니고 경제 계층에 따라 각각 만들었어요. 굳이 부자 아니어도 돼요. 가난한 사람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었고 중간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고 아주 생부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는 장인어른을 데리고 갔었는데 떠날 때 제가 물어봤어요. 느낌 어떠느냐. 장인어른 했던 말이 뭐냐면 그 국왕을 배려하는 자원에서 또 와야겠다. 어떻게 사막에 이런 거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장인어른이 가서 사막에서 야 이런 데가 있어라고 말했잖아요. 오로지 뭐냐?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이 뭐냐? 바로 평화예요. 여기에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이 그걸 아는 거죠. 때려도 아랍에미리트는 여기를 못 때리죠. 그럼 전쟁하는 상태가 되니까. 누가 지금 두바이 가겠어요? 지금 안 가죠? 저 갈라고요. 전쟁 지지해야 되니까. 지지해야 되니까 다다음 주 갑니다. 관광은 안 간단 말이에요. 관광 아니죠. 금융도 안 간단 말이에요, 이제. 허브도 안 간단 말이에요. 거기 비행기 갔다가 막히잖아요. 이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때리고 쿠웨이트 때리면 자 두바이 여기 있잖아요. 누가 봤어요? MSB 무함마드 빈 살만이 봤거든요. 나도 해야지. 네옴시티 이거거든요. 근데 이란과 전쟁하는 순간 정정이 불안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베이루트가 되는 거고 가자 지구가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죠. 이란이 밉지만 미국 때문이야 이스라엘 때문이야 이것도 동시에 있는 거죠. 거기다 말씀드렸지만 취약한 왕정 국가니까 국민들이 항상 두려워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데 언제까지 누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와 돈으로 이 사람들은 뭐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중동 지도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란은요. 니네도 벨라이테 파키우 신정경 쳐야 돼. 언젠가 우리가 이슬람 수출할 거야. 우리 시아파가 정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세계 4대 문명 얘기를 하잖아요. 이집트,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우리 생활에 깊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왜냐면 글이 나왔어요. 메소 하면은 메주도, 러시아도 메주도 사이란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요 사이거든요. 여기거든요. 우르크.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모든 기준들이 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미 4,000년경에 세기 문자, 4,000년 전에 수없이 많은 글을 남겼어요. 점토판에. 그러면 재미있는 게 이게 4,000년 전에 나온 점토판에 나온 말이에요. 결혼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혼은 더 좋은 것이다. 이때 나온 말이에요. 실제로 있던 거에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생은 짧다. 그러니 쓰자. 먹고 놀고 쓰자. 그런데 금방 죽지는 않으니 저축도 좀 하자. 이게 다 이때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우르크 이쪽 있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출신이라는 설이 이렇게 해요. 여기서 태어나셨다가 북방에 가셨다가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교, 기독교교, 이슬람교 세 개의 아버지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사라져. 근데 나이가 거의 100살 다 돼서 아들을 낳았잖아, 이삭을. 이삭이 이제 기독교,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조상인 거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삭보다 먼저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게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광야로 내쫓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어디?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계 3대 종교의 뿌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에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거든요. 이 점토판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나와요. 노아의 방주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 무함마드가 610년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듣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브리엘의 얘기를 받아 적어서 쓴 게 꾸란이에요. 본인들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무함마드가 쓴 꾸란에는 예수도 나옵니다. 성모 마리아도 나와요. 다 의인으로 나와요. 좋은 사람으로.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이 역사가 이스라엘 팔레스티나라는 땅에서 세계 3대 종교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영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같은 뿌리니까 다 평화협정 체결해 이런 작전으로 가는 거고 이란은 아닌 거죠. 이란은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적 세계관을 가지고 중동의 질서를 수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이. 여기 수메르죠? 수메르,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그 시리아가 아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시리아. 그 아시리아에서 페니케아, 알파벳이 탄생하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도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기원인 지역이 여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 같은 경우는 언제? 바로 이 문명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기 전엔 중간에 점프하셨던 거 뭐냐면 중동에 거대 문명들이 있었다가 문명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양측의 백왕국 사이에는 약간 짬뽕이 돼요.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서쪽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그래서 이쪽 동네가 양측 제국 사이에는 반찬이 되고 있었다가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중동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나오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아라비아 반도를 독립시켜주고 다음에 양측으로 팽창이 돼요. 팽창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아랍 사람들이 여기서 지배층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랍 사람들이 이제 양층으로 팽창을 하다가 어느 나라 이제 카자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국경에 있었던 타라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탈라스칸 전쟁이 터져요. 중국이랑 싸워요. 그냥 마침 그때 이제 그 당시엔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는데 당나라도 덜고를 멸망시킨 지 얼마 안 됐었고 덜고의 부족들도 중국 밑에서 살기 싫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어느 정도 반이주 당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덜고 부족들이란 이슬람 제국이 연대를 해서 탈라스칸 전투에서 당나라를 이겨요. 그때 이제 이슬람 제국이 숫자로 따지면 751년인데 덜고 애들이 잘 싸우네? 그럼 우리는 애들을 이용하자. 왜냐면 가성비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제국 안에다가 이 덜골 애들이 들어가요. 여기저기. 물론 단독적으로 저기서 자기 세력도 보이지만 다음에 그 덜골 애들이 와서 모로코에서 스페인 상대를 싸우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군인 활동하기도 하고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라까지 만들어요. 원래 이민자인데 아랍 형님들로부터 심부름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도 중간에 나 모르겠다 여기 내 거야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자기 나라 다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아파가 그동안 단속을
공격을 받아서 흩어져 있었는데 중앙 정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이번에 시아파가 양측에서 정권을 잡아요. 이란 측에서 한 시아파 나라가 세우고 티니지 위주로 또 다른 시아파 나라가 세우고 이 양측에 있었던 시아파 나라가 와서 이제 중앙에 있었던 순위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 개정한 지 얼마 안 된 덜거레들 셀축 제국이 나와서 갈리프를 살려요. 갈리프도 와 너는 앞으로 순위 세계의 수호자다 해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갑자기 다른 이슬람 계층들로부터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셀축 제국이 확립됐고 다음에 그 제국이 원래 목표는 이집트였어요. 왜냐면 다른 덜거 애들도 가서 이집트에서 정권을 잡는 걸 보고 땅도 너무 좋으니까 원래 소문이 났던 부동산은 이집트, 레바논 이쪽이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말이 사실 잘못된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 동로마 제국. 여튼 로마 제국이랑 붙으니까 이쪽 부동산이 더 좋은데 해가지고 방향을 남쪽 아니고 북방으로 꺾어서 이스탄불 쪽으로 가다가 다음에 이 셀축 제국이 이번에 또 다른 북방 오랑캐한테 멸망당해요. 그것이 바로 몽골이에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잘 깔아줘서 중앙이 무너졌는데도 각 지방에 있었던 장군들이 나름 맹활약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활약을 잘했던 장군이 제일 서쪽에 있었던 오스만 장군이었어요. 오스만 장군이 처음에는 아무리 힘이 약해도 우리의 형이지라고 해가지고 셀축 제국의 술탄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본인 힘으로 가서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요새 하나를 본인 혼자서 먹으니까 나는 더 이상 셀축 제국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 해가지고 독립선언을 해요. 그 나라가 이제 훗날에 오스만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역사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신교. 그 모세가 하나님이 준 석판을 들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니까 석판을 깨잖아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바로 유일신의 사상의 탄생이거든요. 근데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메카가 무함마드 탄생지거든요. 카바라고 하는 신전, 검은 돌로 유명하죠. 그 무함마드가 그 카바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원래 거기에 유일신이 있던 게 아니고 360개의 그 우상들, 동상이 있었어요. 부족들이 갖고 있던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유일신 하나만 알라만을 섬기는 장소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다신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일신 세계로 넘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게 무함마드인 거죠. 유대인들이 1세기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운명을 맞죠. 그게 이제 디아스포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히틀러가 학살한 유대인이 6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되는데 그 중에 한 800만 정도 되죠, 유대인이? 사실은 1000만 명보다는 900만 명이고 900이 한 10만 명 그 정도인데 그 중에 200만 명이 아랍 사람이고 나머지 700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한 6, 700만 돼요. 이 그림을 봐야 돼요. 본토에 있는 인구와 거의 유사한 인구가 미국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인 거죠. 핵심이. 그러니까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존속에 해외에 있는 특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바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된 거고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의 리모트 컨트롤 지금도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심하게 말하면 다음날 바로 택배로 미국의 첨단 무기가 예루살렘으로 공수가 돼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의도 원래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잡한 역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영국이 지배하던 땅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 또 여기 있던 팔레스타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 두 개의 약속이 충돌합니다. 충돌하는데 이스라엘이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48년에 드디어 유대 국가를 설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이제 시오니즘, 유대 국가론이라는 걸 누가 썼죠? 테오도르 헬츠.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 유대 국가론이라는 걸 만들었고 세계 유대인 대회까지도 개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19세기, 20세기 초부터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된다. 과거에도 이런 게 영적으로 있었지만 정치적인 운동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 실현 가능해야 하는 얘기가 싹 트는 게 바로 테오도르 헤르츠로부터 시작된 유대 국가론이 기폭자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고 독립을 선언하니까 여기 있던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돼요 도대체? 갑자기 난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전쟁이 붙죠. 아랍 국가들이랑. 그러면서 가자지구 유태인 남아있는 사람들은 웨스트뱅크 서안 그리고 상당도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어요? 레바논 북쪽으로 이 헤즈볼라가 있는 그 다음에 많은 수는 요르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리아 붙어있는 요르단, 이집트 이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1차 독립전쟁
이 시작된 거에 73년까지 욤키프르 전쟁까지 4차례의 중동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란은 개입 안 해요. 사우디도 본격적으로 개입 안 합니다. 이 전쟁의 주체들은 주로 어디냐?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그 다음에 이집트. 이 세 나라 중심의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사다트가 사실 이집트의 영웅이에요. 사다트가 욤키프르 전쟁 때 초기에는 이스라엘 괴멸적 타격으로 몰아냅니다. 이스라엘 없어질 뻔했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회생했고 73년의 전쟁 때는 북쪽으로는 골란공원,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가 몰고 들어왔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몰고 들어가면서 절대절명의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역전했고 오히려 이집트가 포위되는 상황이 오니까 소련이라든지 국가들이 개입해서 전쟁이 멈춰요. 그러면서 78년에 이제 드디어 캠프 데이비드 평화협정, 이집트. 그 다음에 90년대는 요르단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안 나오잖아요. 요르단도 안 나오잖아요. 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는 아브라함 협정. 트럼프 머리 잘 썼죠. 야, 아브라함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할아버지니까 다 사이좋게 지내? 그러면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수단, 모로코죠. 이 네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그래서 얻어맞은 거예요, 이란한테. 너 왜 체결했으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아브라함 협정 2를 나머지 국가, 사우디 특히 이스라엘과 손을 잡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이 개입해요. 중국이 사우디랑 원래 친했거든요. 중국 중재로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재시켜서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이게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게 파토가 난 거죠. 미국의 전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중국의 입지가 확 줄어드는 거죠. 사우디하고 이란은 지금 관계 개선이 어려운 쪽으로 다시 가버렸으니까. 4차례 중동 전쟁은 누구랑 싸웠다고요? 다 아랍이었어요. 이란은 오히려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팔레비 왕조. 그런데 지금 아랍 국가들하고는 사이가 개선되는 상황이고 더 이상 전쟁은 안 해요. 하마스를 자금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근데 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부터는 헌법에 피압방 민족을 돕는다라고 써있는다. 그게 팔레스타인인 거고 본인들이 입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시오니즘,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인구 9,300만의 이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랍과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시아파 벨트, 이란, 이라크 민병대, 후티, 레바논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이쪽은 순위파지만 요 벨트. 그리고 민족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대 아랍 쪽 대 이스라엘 대 페르시아족과의 싸움으로 지금 전환이 된 거예요. 이 흐름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게 목표고 그런 핵무기가 필요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만 없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의 대지국을 만들 수 있는 정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협정 체결해서 순위파 국가들하고는 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란의 친정체제를 무너뜨려서 친미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면 이제 이스라엘은 살판난다. 이 그림인 거예요. 지금.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냐면 텔레비에 나오는 테러리스트하고 IS라든가 알카이다하고 일반인 중동 사람을 동일시하지 말아야겠다는 것보다 아마 제법은 첫 번째 고름이고 두 번째는 유럽에 있는 난민 문제를 두 번째로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에 있었던 난민들의 대다수는 시리아 내전으로부터 갔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2차적으로는 예전에 유럽 국가들이 약탈을 했던 지역으로부터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문제가 우리와 중동 지역이란 관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슨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야 우리는 프랑스에 가자고 하듯이 한국에 가자고 하는 그 어느 세력도 나라도 없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문화도 너무너무 다르니까 여기 와서 적응하려면 적어도 저처럼 어렸을 때 와야 돼요. 근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예전에 치고받고 싸우고 침략하고 지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됐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부정적인 거를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판타지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문화가 우리 문화랑 다르다 보니까 이쪽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면 알고리즘 안 맞으니까 답답할 거 많을 거예요. 그 답답함 존재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더질 때는 그 문화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지나친 비관적인 비전도 안 되고 지나친 긍정적인 사고도 안 돼요. 중간을 좀 약간 찾아야 돼요. 이번 이란 전쟁의 루저라고 그러면 겉으로는 이란 같지만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처가 내상이 아주 깊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도덕적 헤게모니를 많이 상실했어요.
결국 우라늄 농축이라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과 대규모의 전쟁을 벌였고 명분 없는 전쟁이죠. 그러면서 동맹과의 관계도 많이 훼손이 됐고 미국이 벌인 침략 전쟁입니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수를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얻은 게 별로 없다. 도대체 뭘 위해서 전쟁을 했느냐.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고 그러지만 이란의 핵 위협은 임박하지 않았어요. 농축 우라늄도 60%에서 90%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90% 우라늄을 가졌다고 핵무기가 아니거든요. 기폭장치를 결합해서 핵실험 해봐야 되는 거고 탄두를 만들어야 되고 ICBM 이게 다 걸려요.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란 핵 합의를 먼저 깬 것도 트럼프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미국은 이번에 벌인 전쟁으로 도대체 뭘 얻었는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거의 세계는 이스라엘을 동정의 눈으로 봤습니다. 수천 년간의 디아스포라, 고난, 그리고 600만의 홀로코스트. 그런데 이번 전쟁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의 전쟁 끝에 발생을 했거든요. 물론 하마스가 급습을 해서 무고한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1000명이 넘게 학살을 하고 수백 명을 인질로 가져가고 용납 못할 천인공날 범죄죠.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진 그것을 명분으로 한 가자지구의 전쟁은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이다.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7만이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 15,000 정도가 하마스로 추정이 되거든요. 하마스 병력 전체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최대 3만, 적으면 2만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7만이면 최소 5만은 민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헤즈볼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헤즈볼라의 전쟁도 우리가 뭐 정밀 폭격하지만 도심에서 정밀 폭격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알던 인구 80만의 생존의 허덕이던 이스라엘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인권,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너무나 경시하는 오히려 제국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극우와 우려의 수준을 지금 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그런 소수민족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그런 처절한 투쟁, 여기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은 바뀌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보유국입니다. 국제법들을 인정을 못 받지만 핵탄두를 약 10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으면서 농축 수준을 시작하는 이란에 대해서 지도부를 제거하고 틈만 나면 핵과학자를 제거하고 시민과 군사시설을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패고 폭격을 하고 이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알던 인구 1000만의 이스라엘은 이미 제국의 본능 대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과욕을 지금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또 입장에 들어가 보면 이란이라고 하는 위협을 방치하고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핵을 가졌지만 이란이 핵을 가지는 순간 비교 우위가 사라지거든요. 이스라엘은 또 땅이 요만하잖아요. 이란은 한반도의 7.5배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던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니다. 오히려 대이스라엘을 꿈꾸는 우경화, 극우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했죠. 이제 나토도 흔들리고 있고 전통적인 트럼프발 동맹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중동의 질서도 흔들리고 있다. 걸프 국가들도 이제 각자 도생의 세계로 가고 있다. 전 세계는 동맹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생존의 국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각자 도생의 세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동도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세계관에 벗어나서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각자 도생으로 봐야 된다. 필요하면 이란과 손잡고 필요하면 이스라엘과 손잡고 필요하면 사우디와 손잡고 필요하면 산유국이라 하더라도 척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오로지 각자 도생 시기에는 나의 힘만 믿을 수밖에 없다. 남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란을 보면 알겠지만 타국의 이해에 반하는 또 타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는 우리 국익이 있을 때는 타국이 우리라고 해서 봐주진 않을 거다. 이 무질서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만의 이제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제 과거는 있고 새로운 무질서의 세계, 각자 도생의 세계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K국방, 또 K경제, HBM이 지금 대표하는 AI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반도체, 전기, 전자, 조선, 많은 우리 경제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 K컬처, 그 다음 K데모크라시. 한국의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이런 강점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